요즘에 경제민주화 문제가 좀 화두가 됐었고 또 문재인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경제민주화에 대한 경제민주화라는 말에 대해 회의적인 어떤 발언을 한 시민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정치 문제에만 너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사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경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대기업 까기, 대기업 죽이기가 너무 도를 지나치고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도 뭐 첫 이제 방송 시작이니까 소개를 좀 합시다. 저는 지금 이 방송에서 뭐 진행을 맡고 있는 윤주진이라고 합니다. 네, 윤주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뭐 좀 개발을 합시다. 자기 그래, 소개하는 멘트. 정통 시사주간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자. 변정국입니다. 뭐야? 아니, 개발해 봅시다 하나씩.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에 정책 토론회를 얼마 전에 열었는데 이제 한겨레가 너무 심한 오보를 했어요. 한겨레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한국경제연구원의 세미나 주제는 이거예요. 경제민주화라는 것에 문제점이 좀 있고 또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자체도 상당히 모호하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하고 너무 대기업 죽이기, 대기업 탄압으로 일변도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경제민주화라는 헌법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연구도 기존에 있었다라는 말을 세미나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한겨레가 뭐라고 보도했냐면은 한국경제연구원이 헌법 119조 2항의 삭제를 요구했다라는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전경련까지 그게 일파만파 퍼지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말도 안 되는 오보를 한 건데 물론 알면서 했는지 정말 오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는 우리가 너무 이 헌법 조항이 좀 모호해요. 모호해서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헌법 조항이 이제 헌법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심에 서게 됐어요. 해석이죠, 해석. 네. 사실 그리고 이 경제 민주화 관련돼서 지금 이제 그 헌법 조항을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헌법 제 119조 2항에 근거한 거예요. 아니 1항부터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요, 2항 얘기하고 1항을 얘기하는 게 좋은 게 같은 게 일단 경제 민주화라는 이제 주요 개념 자체가 헌법 제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게 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경제 민주화의 근거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중요한 게 경제 민주화는요. 지금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정동영 씨 같은 경우는 주구장창 얘기한 내용이에요. 이거 갖다가. 근데 이제 이거에 기반을 해서 이제 여야 막론하고 뭐 공평 가세, 책임 담세, 그다음에 시장 경제 질서 확립, 소상공인 지원, 재벌 개혁, 조세 정의 실현, 재벌 해체까지 나오는 재벌 건데. 해체까지. 아까 지금 주진이가 얘기했던 거 1항부터 얘기해 주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 헌법 제 119조 2항은요. 헌법 119조 1항. 그렇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에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항이 원칙 조항이고 2항이 보완 조항이에요. 근데 그건 새누리당도 명확하게 했어요, 사실. 1항이 원칙이고 2항이 보완이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이 앵글을 갖고 봐야 되는데 1항이 원칙이고요. 2항이 보완이면 헌법에는 보이지 않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보충성 원리, 신뢰보호의 원리, 뭐 과잉금지 원칙, 뭐 최소침해 원칙 이런 헌법의 원칙들 이걸 법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법원칙들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헌법의 기본에 흐르고 있는 사실 하나의 테두리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라고 하는 아까 조항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서는 사실 이런
법치주의의 법 원칙들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기본까지 침해할 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헌법이 37조 1항이 있고 37조 2항이 있잖아요. 37조 2항이 이제 기본권 제한 조항이라서 아주 대부분의 판례에 사실 그게 나오는 건데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마디로. 검찰이 공안 수사를 할 때 간첩을 예를 들어서 구치소에 넣고 거기서 신문하고 한마디로 감금을 하는 거죠. 거기까지 기본권 제한은 가능한데 거기서 검찰이 예를 들어서 물고문을 한다든지 전기고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이 국회가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물고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응.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당성 근거 자체를 재벌 개혁인이 어떤 이제 경제적인 규제와 어떤 제한의 근거를 이 119조 2항으로 두고 있는데 119조 1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헌법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재벌 개혁이나 뭐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지 기업의 어떤 민주화를 한다 합시다. 근데 거기 뭐 시민들과 종업원들이 뭐 참여해서 수익을 나눠서 이래야 된다는 건데 이런 주장은요. 기본적인 우리 헌법상 혹은 경제 원리상의 기본 원칙인 재산권, 개인의 재산권과 소유권에 있어서 어떤 소유의 평등, 결과의 평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랑 헌법적인 가치랑 전혀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사회주의 시장 경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보편적 복지 뭐 재벌 개혁이 경제 민주화라는 거랑 비슷해 보이지만 이거는 언제까지나 경제 민주화 개념 자체는 내 재산, 네 재산 똑같아야지. 그렇죠. 뭐 이런 거에 기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랑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맞다고 해서 이게 모든 게 맞아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단어 하나 맞다고 해서 그거를 모든 걸 감쌀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포퓰리즘일 수도 있고 정말 공부 안 한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그 한국경제연구원이나 이런 경제단체들이 지금 거품 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1989년이나 1995년 두 번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한 아주 명확한 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19조 1항이 원칙이다. 그리고 119조 2항은 119조 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장경제 질서의 기초. 적인 어떤 뭐 사유재산제도, 경제행위에 대한 뭐 사적 자치 원칙 이런 것들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라는 걸 헌법재판소가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헌법 119조 2항을 근거로 대기업 탄압하고 지금 산업을 규제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주먹구구식이에요, 진짜. 우리나라 경제 민주화 이제 경제 문제를 해석하면서 당연히 이제 뭐 소득 격차가 나고 남 잘 살면 이런 배 아픈 거는 인간의 모든 자연스러운 심리죠. 정말 자연스러운 심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는 강조하고 말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결론을 말하면 문제가 아닌 거를 문제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문제가 아니야. 진짜 정작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문제가 아닌데 이걸 문제라고 떠드는 게 문제야. 그래서 문재인이 부상을 하고 있는 거야. 문재인이 문제. 문재인이 문제. 그러니까 경제 예를 들면 최근 이제 민주화 담론을 보면 규제를 통해서 대기업의 규모와 범위를 줄이려 하기 때문에 줄이려 하기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좀 더 많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어야죠. 대기업의 규모를 막 줄이려고 해. 하면서 경제 집중력이 너무나도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왜 대기업에 집중되면 안 되나? 그렇죠. 이거 기본적으로 문제를 삼고 싶은 게 그럼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너무 빈부격차가 많이 생긴다. 그 사람이 너무 잘 살고 얘네들이 뭐라 그러죠? 횡포를 부리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주진이가 개인의 재산권과 뭐를 기본적인 헌법 가치를 위반하는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든 MB든 뭐 나든 상관없어. 무조건 까야 되는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본질적으로 대기업이 커짐으로 해서 우리의 선택과 자유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건 아까도 뭐 중국이가 얘기했지만 약간 포퓰리즘 그렇죠. 발상하고 매우 그런 것들이 깊이 좀 연관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대기업이라고 하는 공공의 적을 설정해 놓고 후드로 까는 거죠. 그래서 후드로 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제 집중력이 대기업에 몰려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대기업이 없는 게 문제예요. 너무나. 맞아요. 대기업 숫자가 적어서 문제죠. 왜냐하면 내가 이거는 팩트인데 한국의 기업 분포는요. 결론을 말하면 중소기업은 과밀돼 있고 중견기업은 취약해요. 중견기업이 취약한 게 허리가 핵심이에요. 없죠. 허리가 없고 그다음에 없어요. 대기업은 굉장히 희소해요. 예. 자, 그냥 쉽게 말해서 언제까지 삼성, 현대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소기업, 소중소 대기업의 국제적인 비교를 해보면요. 제조업만 예. 한국은 86%가 중소기업에 있고 13%가 중견기업에 있고 1%가 대기업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일본은 75%가 중소기업에 있고 22%가 중견기업, 4%가 대기업에 있어요. 독일은 5.4%나 대기업에 다 집중이 돼 있어요. 대기업이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한국은 소기업은 많고 대기업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아주 정확한 팩트가 뭐냐면요. 대기업의 규모가 크고 대기업으로의 어떤 경제적 집중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민주주의적인 나라예요. 예. 아니 대기업 없는 나라도 봐봐요. 베트남, 뭐 인도 이런 전 세계적인 대기업이 없잖아요. 이런 나라한테 보면은 빈부격차 우리보다 어떠냐?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가 아마 가장 심한 사회가 북한일 텐데. 네, 북한이죠. 북한은 우리나라에서의 중소기업만도 못하잖아요. 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아니 나는 좀 궁금한 게 국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건희처럼 살고 싶으세요? 아니 왜 이건희랑 비교를 해? 나는 이건희 회장을 뭐 개인적인 존경을 떠나서 나는 그분처럼 살고 싶었던 적도 없고 그분이 나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예. 난 이부진 씨가 우리 누나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그거는 이제 개인의 만족감이 그렇죠. 다른 아니, 거니까. 물론. 근데 왜 자꾸 정치인들은 이건희의 삶과 일반 아저씨의 삶을 비교해가면서 국민들에게 왜 자꾸 박탈감을 주는지 그러다 모르겠어요. 보니까 이건희 빼고는 다 서민이야. 그렇게 몰고 그렇게 가는 되죠. 거죠. 박영선 그렇게 의원이 몰고 자기가 가는 서민인을 대표한다고. 어, 말도 안 말도 되는 안 거지. 아, 지금 자식 어디 보내? 아, 물론 그건 나중에 한번 또 한번 거. 아니 털어봅시다. 99%대 1% 이거 99대 1이라고 하는 그러니,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아니, 이제 잠깐만 나 좀 물어볼게요. 그런 형 거고. 서민이에요, 뭐야? 서민이죠. 너는? 난 서민이. 나도 서민이야. 그럼 서민 아닌 사람은? 야, 동네 음식점 사장님도 서민이래. 그러니까. 다 서민이야, 다 서민. 아니 물론 상대적으로 보면 서민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경제적 위치 혹은 경제 문제를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내 문제가 아니면요. 그렇게 그냥 평등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러지만 내 문제가 딱 되면요. 이거는 좀 다른 문제고. 정치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궁금할 게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게 물론 과거에도 쭉 있어져 왔지만 왜 요 근래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느냐, 중요한 화두로 되고 있느냐라고 놓고 보면 참 정치권에서부터 나온 얘기죠. 사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단히 이제 이명박 그 대통령 정권 초기에 국제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가 대단히 다운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걸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대기업들에게 좀 유리한 정책을 쓴 게 사실이죠. 고환율 정책을 통해서 대기업의 몸집을 불리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내고 우리가 그 대기업에 대한 소위 환경을 더 좋게 해준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런 것들이 사실 존재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일정 정도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뭐 대기업 정책이나 아니면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공감대가 되는데 이게 아니, 이제 막 나가는 거야. 대기업들도 그거에 공감하고 그거 있어요. 공감하고 있고 거기에 막 나가는 게 막 나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정치인들이 막 나가는 게 소위 말하는 저는 여기에 포퓰리즘적 인식을 소위 말하면 새누리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진보당도 그렇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 포퓰리즘 인식이 플러스 돼가지고 소위 말하면 어떤 99대 1이라고 하는 대기업을 만들고 그 속에 대기업이 1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기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그래서 기업 논리와 일반 소비자 논리, 그러니까 생산자 논리와 그 어떤 소비 주체 개인의 이거 관점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말을.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지금 사장이야. 근데 내가 그 개인 주체의 이야기들이 관철이 돼야 되고 참여가 돼야지만 경제 민주도가 높아지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주진이 너한테 네 회사 가서 네가 뭐 자동차 만드는 회사야. 자 10억짜리 자동차 한 대 만들어 주쇼 이랬어. 그럼 만들어 줄까 안 만들어 줄까? 만들어 주겠죠. 근데 다른 데서 너한테
1억짜리 쏘나 뭐 1억 뭐 내가 10억짜리 차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잖아요. 1억짜리 차 100대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 어떤 거 들어줄래요? 1억짜리 차를 100대 만들죠. 그래요.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1억짜리 10억짜리 차 한 대까지도 들어줘야지만 이야기를 그래야지만 경제 민주화를 생각하는 건데 이거는 나한테는 민주화지만 그렇죠. 사회 전체로 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나라 모든 경제학자들 중에 답답한 사람들은 사회 전체 효용을 생각을 안 해요. 물론 개중에는 사회 효용을 생각하다 보면 망하는 사람도 있고 잘 사는 그렇죠. 사람도 생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거는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비판하려고 마르크스는 침이 마르도록 그냥 거품 물고 자본주의 비판했지만 이거는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아니 그 기업들의 첫 번째 목표라고 하는 건 명확하잖아요. 그게 바뀔 수 없는 게 명확한 게 이윤 추구예요. 이윤 극대화예요. 그렇죠. 아니, 이윤 추구하지고 말고 이윤 극대화라고 하면 극대화하는 거 포기해라. 그리고 나눠 갖자라고 하면 누가 기업하냐고. 아니 이건희 회장 잠깐 얘기했지만 이건희 회장 삼성 이건희 회장 쓴 게 삼성 개혁 10년인가? 이 책 제목이 정확히 안 나는데. 개혁 10년. 예. 거기에 대해서 이건희 회장 보면은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하루에 너댓 시간, 4시간도 채 못 자면서. 물론 이제 그거는. 예, 아니, 그러니까 물건 그렇게. 스타일이야. 아니, 그렇게 사는, 그러면, 이건희 회장처럼 소위 말하면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윤 극대화 하는 게 만약에 없어진다면 누가 그렇게 하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사회주의가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소위 말하면 자기가 목숨을 걸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동력 자체를 뺏어버리는 거나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경제 민주화를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조영영의 말은 기본 원리, 어떤 자유의 원리, 창의의 원리, 어떤 교환의 원리,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하면 벌어들일 수 있다는 이런 경쟁의 원리 같은 거를 막는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규제가 잘 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못 되기 위한 규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시장을 규제하는 것만 바쁜데 규제도 종류가 2개예요. 하나는 됐고 안 되게 하는 규제가 있고 안 될 것도 되게 하는 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도 쉽게 말하면은 시장을 시장답게 하는 규제가 있어요. 그렇죠. 공정거래. 그렇죠. 그런 건 정말 해줘야 돼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 지금 말하는 예. 게 공정거래를 활성화, 그 공정거래가 잘 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논리가 지금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죠. 공정과 동반 성장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 예. 이제 주진이가 오늘 얘기할 거지만 중소기업 하는 얘기 이거 중소기업 하나 예를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해봅시다. 중소기업은요 박정희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중소기업 정책이 계속 있어왔어요. 예. 예, 있어왔죠. 근데 언제 한번 중소기업 잘 되고 있다고 말 들어봤어요?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런지를 생각해봐요. 왜 그러냐면요. 그거는 몇 가지 사례만 보면 알아요. 뭐 얘기해줄 수 있으면 얘기해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례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있는 사장들이 예. 소위 말하면 자기가 중견기업으로 클 수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 사장들이 중견기업으로 크려고 하지 않아. 왜?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만큼 규제도 많고 그렇죠. 그만큼 법적 혜택도 보지 못하고 예. 소위 말하면 세금도 그냥 과도하게 물려버리고 그리고 막 소위 말하면 세무서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장이 아니 내가 여기에서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중견기업을 크기 위한 동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견기업 돼봤자 돈이 그만큼 많이 나한테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데 그냥 중소기업 운영하면서 탄탄하게 끌고 가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회사 확장 욕은 있지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이름의 똑같은 회사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만 많아지는 그렇죠. 거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게 뭐 자기 아들, 딸, 삼촌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이게 그러니까 악순환이 오히려 되는 문화발실 확장이 가장 심한 곳은 중소기업이에요. 그리고 자 아주 재밌는 팩트가 뭐냐면요. 중소기업이라는 말이 영어에 없어요. 스몰 비즈니스 거예요 아마. 스몰 비즈니스와 라지 비즈니스는 있는데 그 정도 거예요. 정책에서는 라지 비즈니스 레귤레이션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면 혜택을 받고 그렇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면 혜택을 받아요. 그렇게 나라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을 가면은 일단 법인세가 달라지고 예. 그러니까 법인세 최고 구간 세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밖에 없죠. 예. OECD 국가는 법인세율이 아무리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차등을 주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어서 직원이 아마 100명인가 기준인가 그럴 거예요. 중소기업장이. 중견기업은 300인이에요. 예. 중견기업 그러니까 한 명을 더 고용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리고 뭐 하느냐? 비정규직 써요. 그러고 아니면은 예. 똑같은 회사 하나 더 만들던가. 그렇죠. 봐봐요. 이게 일자리 창출하고도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예. 그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80%가 대학생인데 네. 대학교 나오면은 소위 말하면
좋은데 취직하고 싶은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인정합니다. 근데 물론 80%가 다 그런 대기업을 꿈꾼다는 것도 좀 웃긴 사회가 돼버린 건데 그것 뭐 나중에 이제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할 날이 있을 때 더 깊이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 대기업을 들어가려고 해요. 소위 말하면 중소기업 안 가려고 한다고. 근데 왜 안 갈까? 왜 안 갈까? 근데 중소기업도 잘 나가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덜 하고 싶죠. 왜냐하면 그렇죠. 자기의 꿈을 또 실현할 수 있으니까. 단순히 월급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거잖아요. 내가 어떤 중소기업을 들어갔어. 근데 여기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뭐 내가 이 기업을 처음 시작은 그냥 평사원인데 꼭 대리되고 과장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해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중견기업을 키우겠다. 그렇죠. 그럼 나도 같이 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나의 월급도 높아지고 나의 꿈도 실현되고 나의 만족도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자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끌 수 없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끌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으니까 이건 진짜 일자리 창출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지금 이 기업 정책이 이거예요. 수능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을 못 가게 만드는 제도예요. 그렇죠. 완전히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중소기업 얘기가 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봐봐요. 중소기업 고유 업종이라고 하는 제도가 좀 오랫동안 있어요. 박정희 시대부터 있었고. 근데 고유 업종이 이제 폐지가 되고 대신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게인데. 자 재밌는 얘기인데요. 내비게이션이 저 시장은 유명해요. 봐봐요. 네비게이션이 이건 안 됐어요. 결국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 안 돼. 현대모비스가 아주 강하게 밀어붙여서 안 됐어요. 사실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이 논리가 맞아 떨어진 건데. 내비게이션이 우리나라가 1, 2위 업체가 60%를 독과점하고 있어요. 중소기업들이에요. 아이나비 아시죠? 예, 뭐 그런 업체들인데. 근데 이 DMB 사업, 그러니까 이게 내비게이션이 GPS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쫙 이 그래픽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막 그 모든 기반 자체는 사실 대기업들이 닦아놨어요. DMB 사업을 하면서.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이 1, 2위 중소기업 업체들이 날로 가져간 거예요. 날로 가져갔다는 표현은 그렇고 이게 알짜배기를 먹은 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최강자가 됐는데 얘네들이 현대가 내비게이션을 자체 개발하는 것을 막으려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청한 거예요. 근데 현대모비스가 이 내비게이션을 자체 개발을 못하게 되면요. 현대모비스의 협력업체들이 망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중소기업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알짜배기 중소기업들이 있고 정말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따로 있는데 이 정말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 위태로워지면 얘들은 다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 드릴게요. 이제 아버지도 이제 소기업 하시지만 가래송업이시지만 정말 문제는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 소기업과 대기업을 계속 비교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비교 자체가 할 수 없어요. 이건 뭐냐면 변종국이랑 초등학교 1학년짜리랑 지금 비교하는 거야. 초등학교는 초등학생들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뭐냐면 중소기업도요. 하드급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1차, 2차, 3차, 4차. 하청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하청에서 거의 맨 밑바닥이에요.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을 하니까. 뭐 사업인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대기업 노조들이 파업하는 게 제일 싫다는 거야.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하면 제조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은 자기네들이 원래 쓰는 돈이 있고 투자해야 될 돈들이 다 정해진 예산 안에 있기 때문에 임금을 높여주면 어떻게 해서는 어느 부분에서는 그 손해를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하도급을 조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조질 때마다 대기업을 욕하는 게 아니라 노조를 욕해요. 또 하나 더 문제는 우리 아버지는 그거야. 대기업 하청이 문제다. 나는 제발 대기업 하청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른 중소기업에 하청을 하시는 거죠. 대기업이랑 다이렉트로 하는 게 얼마나 지금 좋은 건지 모르겠다는 거야. 잘 봐. 그 사람은 죽겠다고 하는데 대기업들의 문제 왜 그만 안 두냐고. 왜 죽겠는 사업을 왜 하냐는 거야. 안 죽겠으니까 하는 거라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 그거 알아요? 세상에서 가장 그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1차 협력업체 사장 아들이에요. 그게 우스갯소리예요. 너 대기업 임원할래? 1차 기업 협력업체, 1차 협력업체랑 2차까지도 진짜 알짜배기거든요. 너 2, 3차까지 가서 사장할래. 2, 3차 사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욕도 안 먹고. 그 다음에 그렇죠. 지원도 많이 별로 되고. 그게 머리 싸매고. 내가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리고 뭐 탈세는 정말 비일비재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청 간에 이게 너무 커요. 격차가. 그러니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그렇죠. 보조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근데 이 보조금도요.
중소기업이 다 가져가는 것 같죠. 중소기업 내에서도 공룡들이 갖고 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가 문제냐면요. 중소기업 세계에서는 이미 너무나도 대기업 큰 기업과 작은 기업 간의 고착화가 심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같은 정말 간해수공업하는 사람들은 예. 위로 올라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제 고용 창출의 일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업의 본질을 몰라요.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기업이 왜 있어요? 왜 있어야 되냐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업의 목적 자체는 이윤 추구지만 이윤 추구하려는 그 기업이 도대체 왜 생겨났는지를 봐야 돼요. 잘 봐요. 내가 지금 내 앞에 이게 물이 있는데 이게 물이 내가 원래 먹으려고 그러면 저희 가서 떠서 막 정수해갖고 먹어야 돼. 그 비용이 얼마야? 그래, 그렇죠. 5,000원이 든다 쳐봐. 근데 이걸 누가 대신 해준대. 대신에 내가 해주는 대신에 너 나한테 1,000원만 주라 이거야. 그럼 뭘로 선택하겠어요? 기업은요. 내가 힘들게 얻어야 되는 어떤 재화에 대한 뭐 얻는에 있어서 들어가는 그런 이제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엄청나게 줄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거래 비용, 이 우리가 힘들게 얻어야 되는 그런 비용 자체를 굉장히 줄여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줄여준 만큼 내가 물을 뜨러 가야 되는 그 시간 동안 나는 다른 걸 할 수 있어서 다른 효용이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의 발전은 그게 이제 분업화로 시장인데 시작해, 이런 시장 시작하는 경제의 원리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게 경제 민주화라는 면에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아까 말했던. 네. 네, 재밌는 예가 또 있어요. 그 대기업 지금 대형마트 난리잖아요. 난리 부르스야. 네, 지금 양재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사진 보셨어요? 몰라, 못 봤어요. 양재동에 자 이것도 진짜 웃긴데 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로 안 친대요. 맞아. 국내 그건 농수산물을 많이 팔아서. 예.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로마트에 있는 농수산물 중에 수입 농산물도 진짜 많아요. 많아요. 예. 근데 중수산 많고 하나로마트는 제외가 돼서 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로 안 쳐가지고 영업 규제를 안 당해요. 그러니까 양재동에 있는 다른 이마트 가시던 사람들이 다 하나로마트로 몰리니까 3배가 이게 손님이 많아졌는데 자 이게 지금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월 2회 휴무가 됐고요. 지금 현재. 그다음에 지금 정치권에서는 월 4회로 늘리라고 지금 압박을 넣고 있는데 자 매출이 5% 줄었어요. 대형마트가. 대형마트 매출이 준 건 그 사람들의 뭐 목적 달성이니까 좋다 이건데 일자리가 3,000개가 날라갔어요. 예. 전 세계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의 종사는 일자리 3,000개가 날라갔고 물론 유통업체가 문 닫는 날에 그 재래시장은 뭐 10%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자, 근데 자 보세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비정규직 근로하고 있는 그 아주머니들, 캐셔들 이런 분들의 일자리 날라가거든요. 날아가는 자, 그럼 이분들의 수요도 다운될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죠. 이분들이 돈 150만 원 벌던 게 못 벌면 못 쓰잖아. 그치. 그러면 소비가 그걸 돌고 위축되는 돌아서 그럼- 재래시장으로 오게 돼 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할 건 뭐냐면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 부분에 있어서의 케어해주면 어느 한쪽 부분이라고 하는 게 완벽하게 그렇죠. 완벽하게 그- 존재되지 않아요. 그 부분도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헐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책인데 마치 그러니까 그 대형마트를 규제하게 되면 영세 상공인들은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그 마트에 대한 수익만 좀 줄어든다. 막연한 기대와 상상으로 정책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정책에 우리는 절대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치인들이 그래서 나는 이런 표현을 써요. 느긋한 시장과 조급한 정책이라는 말은 내가 자주 쓰는데 그게 뭐냐면 시장은 느긋하게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시장은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정치인도 조급하다고. 근데 내가 볼 때 정치인의 문제는 두 개야. 하나는 저걸 알아. 저런 문제를 알아. 아는데도 하면 나쁜 새끼고 모르고도 한다? 그럼 국회의원 하면 안 돼. 안 되고. 멍청한 거지. 멍청하니까 하면 안 돼. 그래서 재래시장은 이제 결론을 내봅시다. 자, 재래시장 그 규제를 대형마트 규제를 함으로써 이득 본 데는 어디예요? 정확하게 돈으로 이득 본 데는 어디야? 일단 재래시장 보긴 받고 재래시장밖에 없어요. 아니요 또 있어요. 어디? 더 골 때리는 게 뭐냐면요. LG25C. 그렇지. 편의점. 편의점이 지금 대박이 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물매 겨자 먹기 편안해 가는 거지. 동네에 가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LG25 럭키 유통, GS25 뭐 대성마트, 그래. 있죠. K마트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들이 또 돈을 쓸어 담는 데거든요. 좋아.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 업계 그런 이제 소형 마트 사람들만 지금 잘 사는 건데 잘 살게 된 건데 나머지 효용은 왜 그 사람들은 뭐야? 경제 정책이 특정 사람들을 하면 그게 민주화예요?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그게 오히려 웃긴 경제 비민주화. 네, 거기 진짜 경기 그 민주화예요. 민주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영세 상공인을 좀 살려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구멍가게 그러니까 가게로 따지면 이마트 같은 엄청 큰 마트가 대형 마트가 있는 거고, 중견 마트가 또 있는 거고, 또 소형 마트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그만 구멍가게 있는데 이 구멍가게 살리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는 소형 마트는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서민 축에서도 좀 돈 많이 버는 쪽이죠. 근데 거기가 훨씬 더 예를 들면 더 돈이 많아지고. 서민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래서 사실 근데 그러니까 구멍가게는 그냥 그대로 구멍가게는 구멍가게로서밖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구멍가게가 형도 알고 주지도 알겠지만 예전에 과자 사 먹을 때 우리 구멍가게 가서 사 먹었잖아요. 네. 지금도 물론 있고 그런데 구멍가게가 생기기 전에는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판이 있어요. 자판. 할머니들이 뭐 어디에서 고사리 뜯어오셔갖고 앉아갖고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게 비위생적이고 그거라고 해서 예전에 그거를 다 쓸어내고 구멍가게랑 매트를 만든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그때 당시 정말 서민이라고 했다가 할머니들 다 몰아내고 들어왔던 구멍가게가 자기 죽겠어 하고서 20-30년간 독점을 차지하고 갔다. 근데 물론 니네가 독점 차지했으니까 이번에 뱉어내 이 논리가 아니라 유통산업, 그렇죠. 유통업에서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대형마트라는 유통 흐름이 나오는 거고 재밌는 거 내가 하나 가르쳐드릴까요? 일본은 골목마다 유명한 화가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무슨 사이코상 제과점 가나다상 몰라 아무튼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 세이코지 사이코가 아니라 아무튼 고이즈미 과자점 이렇게 해갖고 많다고 아베 과자점. 근데 이게 왜 과자점이 발생할 수가 있었냐면 그 동네에 굉장한 유명한 그 과자점이 있었는데 여기 주변 500m인가에는 뭐가 못 들어오게 만드는 법이 있어요 일본에. 지금은 그게 있는지 모르지 과거에 그랬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는 엄청나게 막 발전이 돼. 그 가게는 막 희한한 거 많이 만들고 비싸 가격이. 근데 일본이 유통업이 망해요. 이 유통업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대형마트는요 물건값을 싸게 하려고 저품질의 물건을 쓰는 게 아니라 유통 단가를 어떻게 하려면 유통 혁신이 일어나요. 근데 일본은 그거 실패했어요. 잘 봐요. 일본 유명한 마트 있어요? 없다 진짜. 그거예요. 없죠. 그 동네 과자점을 살리겠다고 만들어낸 규제 정책 우리나라가 똑같이 하고 있는 그 정책 때문에 유통 산업이 혁신이 안 일어난 거예요 일본이. 정치인들이 똑바로 알을 게 그겁니다. 저는 그 대형마트 규제한다고 해서 절대 표 못 얻고요. 왜냐면 딱 확실합니다. 구멍가게에는 소득 많이 창출되지 않고요. 거의 창출 똑같을 겁니다. 똑같을 거의 거고. 비슷해요. 예, 유통업에 있어서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나 소위 말하면 그 대형마트에서 캐시어들 같은 경우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런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확실하기 때문에 절대 표 받을 수 없으니까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중소기업 지원법, 그러니까 동반성장 이런 경제 민주화를 위시한 중소기업법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 하나만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박정희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효과가 안 나요. 왜 안 나냐면요. 왜 안 나는 것 같아? 왜 안 나? 도대체 그렇게 쏟아 부었으면 눈먼 돈이에요. 이게 눈먼 돈이 뭐냐면 눈먼 돈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진짜. 쉽게 말해 못 먹으면 병신이야. 지금 중소기업 지원법 못 먹으면 병신이야. 우리 맞아, 아버지 못 먹고 있거든. 우리 아버지 참 바보야. 왜냐면 말이 바뀌었어 갑자기. 이게 뭐냐면 중소기업 제가 딱 두 가지 케이스를 말해줄게요. 이거는 팩트인데 내가 이번 학기에 중소기업 진흥정책 때문에 논문을 쓰면서 조사하다 내가 기가 차서 하나는 여성 창업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서 지원을 해줘요. 근데 이거는 분야 막론이야. 노래방을 해도 되고 그거 갖다가 아무튼 창업을 해도 돼. 근데 그건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게 창업 인테리어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애들 학비 이런 데 들어가요. 그러면서 물어봐. 이렇게 걸려 들어갔고 정부에 말한 거지. 이거 눈먼 돈인데 지금 돈이 이렇게 완전 허비가 되고 있는데 이거 왜 조사 안 하냐 그랬더니 사실 그 성과 지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원금은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과 관리가 안 돼. 딴 데 써도 되는 거야. 이거를 악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성과 관리 왜 안 하냐니까 제조업은 성과 관리를 우리가 이제 받는데 비제조업 분야는 성과 지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냥 막 눈먼도 갖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국민 세금이잖아요. 또 하나는 국민 세금 갖고 그리고 장난하는 거네 진짜. 또 하나는 누가 못 먹어? 다 먹지 그러면. 아니 내가 못 먹는 왜 못 먹냐고요? 말해줄게요. 먹는 사람은 중견기업만 먹어요. 그게 또 되는 거예요. 정보력의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큰 놈들만 많이 먹게 돼 있는 거야. 정부 관리 입장에서 안 그러겠어요? 형이 조금만 데 도와주게 큰데 도와줄래.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동반 성장을 위해서 성과급을 지급이 되잖아요. 중소기업들이 그거를 가지고 잘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물론. 근데 안 되는 케이스는 이거 갖다 땅을 사. 투기라는구나. 그래서 저기 경기 이거 조사해 보세요, 기자님들. 전 경기 화성 오산 지역에 공장 부지 땅값이 얼마 많이 들어가는지 보세요. 그냥 건물 하나만 지어 놓습니다. 가건물 같은 거. 네. 네, 맞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 일이냐면 이게 눈먼 돈이고 이게 지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 성과 지표를 내가
찾아보려고 내가 가설을 세운 게 있었거든. 저 지표가 없기 때문에 눈먼 돈이 생긴다. 물론 이제 그거는 아직 결론이 안 났지만 내가 찾아보는데 진짜 웃긴 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청 뭐 중소기업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물론 지원받을 수 있는 데는 수많아.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중복 수혜를 받는 기업이 2,000개인가 3,000개가 돼요. 아 중복. 중복 수혜. 거기도 문제야. 또 하나는 그러니까 받은 놈은 계속 받아. 또 하나는 이게 성과 지표가 관리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성과 지표는 또 지식경제부에서 하잖아. 물론 이제 관료 사회상 이게 다른 데서 평가하는 게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지경부에서 만들어낸 경제 지표를 가지고 주로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웃겨. 형식적인 거에 불과해. 그러니까 말했지만 성과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과에 따라서 진입과 퇴출이 잘 되는 시스템이 이제 미국 시스템이고 아예 그럴 거 아니면 예를 들면 중소기업 집단들이 그냥 강하게 있어갖고 조합주의처럼 유럽처럼 그렇게 돼 있더니 근데 우리나라는 이도저도 아니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결국 힘 있고 잘 나가는 중소기업은 그대로 가는 거고. 그렇지. 근데 자 그래서 이게 자 그러면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자 우리나라 정부가 대기업을 까잖아요. 그럼 어떤 결론이 도출되냐면요. 해외 대기업들이 와요. 들어와요. 맞아, 오죠. 그러면 또 그렇게 좌파들이 주장하는 ISD부터 시작해서 온갖 소송 다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뭐냐면요. 자, 내비게이션 아까 얘기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 세계 내비게이션 시장의 80%를 세 개의 업체가 점유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80%를. 그리고 지금 현재 노키아랑 구글 같은 이런 신흥 기업들이 이 내비게이션 사업으로 뛰어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대기업을 못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거 써야 돼. 다 죽죠. 그러면은 그거 써야 돼. 나중에 거기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노키아 현재 거 있는 써야지.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나비는 죽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블랙박스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랑 또 밀접한 택시 관련이 뭐 있는데 블랙박스도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하니웰이라고 하는 이런 기업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블랙박스를 다 점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가격 경쟁력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품질이 좋고 그럼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그렇다 쳐도 블랙박스 같은 거는 안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격보다는 품질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시면은 우리 지금 전국 다 오스람이에요. 예, 왜 대기업이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좌파들은 뭘 하고 있냐면은 이거예요. 전국체전을 할 때 전국체전에서 뭐 해야 국가대표 되잖아요. 요즘에 예. 전국체전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나이 제한 안 하고 나이 제한하고 키 제한하고 키 크면 모래주머니 달고 해서 몸무게 제한하고 그다음에 그냥 수영에서 박태환 뛰지 마라. 그렇게 해서 뽑힌 애를 국가대표 나가서 번번이 깨지고 오면 야, 왜 깨지냐? 못하냐? 국내에서는 1등이. 그러면 또 미국 자본주의, 제국주의 하면서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FTA 반대 논리네. 그렇죠. 아니 근데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제 문제는 진짜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죠.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경제도 공부했고 정치외교도 공부하고 그랬는데 이 경제 문제만큼 정치인들이 소위 말하면 머리를 깊이 아까 느린 시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느긋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몇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정책들이 올바를지를 고민하지 않고 막 던지게 되면 반드시 외국 효과가 나는 날 수밖에 없어요. 시뮬레이션 할 필요도 없고 외국의 케이스를 보라고. 그렇죠. 그리고 시장은 내가 느긋하다는 표현이 이게 굉장히 함축적 의미가 있는 건데 단기 효과는 절대가 나지가 않아요. 물론 그렇죠. 단기 효과 나면 어딘가 빵꾸가 나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 문제는요. 내가 볼 때 이제 물론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내 개인한테 솔직하면 돼요. 맞아요. 내 개인에 너무 솔직하면 돼. 너 그 살래? 그렇죠. 너 갈래? 너 그거 쓸 거? 맞아.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우리 방송 전에도 말했지만 국민 100명 어머니 데리고 재래시장 가는 사람 비율 조사해보자고. 아니 솔직하게. 저는요 국회의원들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 경제민주화 떠드는 국회의원들 마트 얼마나 감시해가지고 이마트 한 번이라도 쓴 사람 있나 진짜? 우리 한번 해볼까? 할까? 진짜 한번 할까요? 진짜 한번. 아니 자기네들도 안 지키면서 아니 그리고 만약에 그 국회의원들 중에 경제민주화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해훈 그런 분들 와이셔츠 한번 까집어 보자고. 아니 그래서 근데 주진이가 지금 말을 하나 잘못한 게 있어. 그 사람들은 안 하면서가 아니야. 못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못해.
아니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자기네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야. 인간으로서 못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 진짜 그 대기업을 까는 논리를 갖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자는 거죠.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실천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이런 말이 있어요. 미제스가 한 말인데 시장 경제가 경제 민주주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네. 뭐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 경제론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장하는 거고. 돈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 한 페니, 그러니까 페니가 이제 그 동전 단위인데 마지막 한 페니까지 투표권을 가지는 것이 경제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을 갖고 내가 쓰고 싶은 데 쓰는 게 경제 민주주의예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자, 난 내 돈을 갖고 있어. 나는 대형마트 가서 내가 원하는 거 사고 싶어. 근데 못하게. 자, 스팸을 3개 들이로 살 수 있고 저기 가면은 하나씩 사야 돼, 낱개로. 나는 3개 들이를 사고 싶어. 근데 이걸 못하게 해. 이게 비민주주의고 독재고 권위주의죠.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 시장 경제에서 경제적 인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경제적 인간이라고 하는 건 정보가 그 뭐 A, B, C라는 사람이 있으면 A, B, C라는 사람이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소위 말하면 그리고 A, B, C라고 하는 가게가 있을 때 A가 갖고 있는 품질에 대한 가격과 품질도 상품에 대한 품질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걸 이제 경제적 인간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사회가 다 경제적 인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네,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구멍가게도 필요한 거고 소형마트도 필요한 거고 중견마트도 필요하고 대형마트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는 비경제적 인간이에요. 예를 들면 집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대형마트가 귀찮은 거야. 안 가지. 좀 더 쓰고 그냥 구멍가게에서 살래.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비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제일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구멍가게 필요한 거고 소위 말하면 그래서 자유롭게 쓰는 거죠. 그래야 구멍가게가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잘했는데 개인의 선택은요. 개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비합리적일지는 네가 나를 보았을 때 비합리적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나를 제일 잘하는 건 나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들을 정부가 컨트롤한다는 것도 웃기고 발상 자체가 정부가 그걸 컨트롤한다 해서 개인이 들어먹을 사람들도 아니에요. 어떻게든 꼼수가 생기고 안 가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 인간은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편한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고 이기주의 측면도 그게 있고 본성이에요. 그게 본성인데 아니 정치인들은 왜 개인한테 마치 이타주의인 것처럼 강요하고 이상주의처럼 왜 강요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규제하게 되면 그러니까 소형마트나 가거나 아니면 구멍가게 가세요. 왜 강요해 그걸?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이 소위 말하면 그 정치인들 생각하는 정치인들 따위가 생각하는 그림이 그려질 텐데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바람직하지 사실 않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본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놓고 볼 때. 철학적인 이제 근본 정치 철학적인 문제가 나오는 건데 우리 자유주의 경제 우리처럼 이제 시장 좋아하는 애들은 개인의 선택 막지 말라는 거야.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개인들이 알아서 거기서 합리적인 걸 만들어 간다. 근데 물론 단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근데 그거고 또 하나는 정부가 개인의 갖고 있는 어떤 효용과 만족성 자체로 다 조사를 못 해요. 그렇죠. 형 막말로 어렸을 때 자리 배열할 때 키 순서대로 했잖아. 형은 키가 조금 아담하시니까 맨 앞에 앉았을 거야. 근데 나는 좀 안 작은데? 나는 좀 키가 좀 커. 뭐 잘난 체가 아니라. 근데 나는 뒤에 앉혔어. 나는 눈 좋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어떤 일정한 무슨 기준으로 가면요. 불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만족시켜요? 선착순대로 오고 싶으면 마음대로 앉으라 그래. 그러면 가장 불만이 없어. 눈 나쁘면 빨리 오면 되고 뭐 자고 싶으면 저 뒤에 가서 앉으면 돼.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에요. 내비두면 알아서 잘 된다는. 그렇죠. 물론 이제 법은 정해줘야지. 네. 하지 말아야 될 건 있고. 그러니까 제일 골 때리는 게 그 대기업 가자 시장 경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시는 분들 트위터 보면 다 아이폰이에요. 그래. 애플이라는 회사가 자본주의를 가장 극단적으로 상징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이중성은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아니 근데 그 사람들 그거죠. 나는 자본주의는 싫지만 뭐 애플은 좋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 나는 공부는 싫지만 1등은 하고 싶고 일지는 싫지만 뭐 버스맨 뒷자리 앉고 싶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그 이중성. 예, 그 유체이탈 합법이죠. 그 대기업 때리기를 하면 결국 얻는 건 빈곤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요. 지금 사실
스페인이나 그리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도 보면 예, 이게 엄청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 비시장 경제적인 발상이 가져오는 이 폐해들. 예, 우리 방송이 앞으로 이런 것들도 좀 계속 집어내고 올해 아마 반기업 정서 대기업 때리기가 아주 클라이막스의 절정을 다다를 것 같은데 할 말 무지하게 많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거를 우리가 또 하고 또 전기세 문제 뭐 R&D 조세제도 아주 할 말이 진짜 많아요. 예. 경제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도 많이 이제 계실 짧은 겁니다. 시간에 얘기하느냐고 네. 굉장히 이제 시험시험 건너뛴 근데, 분들이 상당히 네. 많은데 아무튼 저는 결론은 개인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나한테 봉착한 경제 문제에서 굉장히 솔직해져 보자. 저는 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이랑 처해 있는 상황,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한국은 수출 수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한국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좀 원치 않더라도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까놓고 얘기해서. 이건 운명이에요. 예, 그게 우리 갖고 처해 있는 운명인 건 우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전 세계가 그래요. 사실 전 세계가 그렇고 예. 이 우리 대기업 삼성 현대는 또 다른 그 나라의 대기업들과 경쟁 속에 놓일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그 대기업들은 또 만약에 삼성 현대를 옥죄고 삼성 현대를 해체를 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다 소기업들로만 있다. 그런 아름다운 이상적 발상 절대 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 날라가죠. 예, 다른 나라가 반드시 대기업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할 거고. 그리고 다 동료나 착각이죠, 기업이 착각. 된다고 해서요. 그게 주구장창 갈 것 같죠. 그 안에서 또 잘 나가는 또 게 적대적 뭔가 MA가 있어요. 생기고 예.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해요. 어느 날 이런 상상을 했었어. 어느 날 삼성전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근데 실제로 죽어나죠 우리. 아니야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 일이. 태국에서 홍수 나갖고 삼성 외장하던 HDD 만드는 공장이 문 닫아서 삼성 지금 그 생산 안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홍수가 났어. 근데 거기에 일본 기업, 미국 기업들이 태국에 있는 삼성. 네, 삼성 거기에서 난리가 난 거야. 걔네들이 그러니까 삼성이 그동안 40%를 먹고 있을 때거든. 근데 그게 딱 사라졌어. 거긴 막 난리 났어. 난리 그냥 났죠. 아주 그냥 몇 년치 먹을 거 다 먹은 노다지 거야. 터진 거야, 노다지. 근데 이게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용산 전자상가에서요 2만 원짜리가 4만 원, 5만, 6만, 8만 원까지 갔어요. 이 삼성계. 그게 진리지. 이거예요. 이게 어떤 그리고 컴퓨터 가격이 3%가 오르고 한 순간에 삼성이 없어지는 게 진짜 현재 일어났어. 제 얘기를 알고 태국에서. 이걸 한번 이게 기업이라는 게 까는 건 좋은데 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본질 기업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이걸 한번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가 거예요. 이제 무한 경쟁이라고 했는데 아까 삼성이 태국에 있는 것처럼 삼성이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현대 다국적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본사는 한국에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중국도 나가 있고 태국도 나가 있고 다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진짜 삼성의 이건 회장이 막말로 얘기해서 좀 빡 돌았어. 빡 돌아. 근데 예를 들면 아니 전원적 변호사가 누군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전원적 변호사는 아니고 김문수 도지사께서 이런 말씀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거에 삼성 이건희 회장 전에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한국이 정말 못 사는 진짜 소위 말하는 거지 같은 나라에서 같이 쭉 성장해 왔잖아요. 예. 근데 물론 이건 회장 그 좀 그러면서 애국하는 마음 예. 이런 것들이 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예. 그 다음에 이건 회장은 좀 덜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다음에 받을 이재용 씨가 된다면, 예? 막 막말로 얘기해서 아니 뭐 한국에서 내가 이 정도 대접받고 한국에서 이렇게 규제하고 제약한다면 내가 굳이 남아 있을 내가 필요가 굳이 있느냐? 내가 왜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 먹는데 내가 굳이 한국에 남아 있어 뭐 몇 년 후에는 막말로 해서 본사 중국으로 옮겨버릴래?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긴 아, 하지만 근데 극단적 결국에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이 사라짐으로 해서 소비자들의 사회적으로 아까 뭐 죄송하게 뭐 굉장히 학술적인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비용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 잘 생각해봐야 돼. 그 효용이 되게 감소해요 사회적으로. 이거는 경제학자들은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인데 예. 그 안에서도 경제학자라는 경제를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면 꼭 그렇게 되더라고. 희한해. 그 조직이 그런 거 좀 거의 뭐 풍수지리상 좀 안 좋나? 표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거 보여주는 건데 자, 앞으로도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집요하게 다뤄서 국민들이 좀 시장 경제에 대한 오해를 좀 씻고 또 대기업에 대해서 대기업의 잘못을 비판하는 건 좋지만 당연히 근데 대기업의 또 긍정적인 면을 좀 국민들이 인정해주고 또 더 많은 대기업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누가 들으면은 대기업 헌정 방송 어, 이건희 헌정 방송. 나 그다음에 그거 할 마음 있어. 근데 나는 나는 대기업을 좋아하고
되게 좋게 보는데 아니 대기업 치면은 비판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인터넷에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런 놈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 대기업 비판하기 시작하면 2박 3일도 모자라요. 그런데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중소기업 문제도 좀 더 다뤄보고 중소기업 뭐 아주 그냥 내가 요즘 불을 켜고 그냥 관심 있어 하는 다음 거니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사트 한 번만